오늘은 나는 프랑스 책벌레와 결혼했다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이주영 작가는 일본에서 20대를 보내다가 30대는 이태리에서 보냈고요.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태리어를 공부하다가 지금의 남편인 프랑스인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40대부터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혼한 남편은 책벌레인 남편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남편의 이름은 에두아르예요. 이름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책벌레인 에두아르하고의 하루하루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책에 집중해서 사는 남편이기 때문에 늘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기타 생활할 때는 바보같이 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챙기며 지내는 그녀의 일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거는 남편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 안에 있는 인용구들을 읽어주면서 대화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수집하게 되고 집에 책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은 프랑스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국어 수업은 우리처럼 많은 현대시 몇 년대 어떤 시가 있었고 어떤 시인이 있었고 엄청나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학기에 한 책을 골라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깊이 있게. 그 점이 좀 부러웠어요. 제가 국어 공부를 학기 때, 중고등학교 때 했지만 남는 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같이 읽고 공감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책을 좋아할 기회가 요즘 아이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랑스식으로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책을 선생님의 선정한다고 해요. 책도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참 그 공부 현실이 부러웠습니다. 약간 읽어보면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라고 이 챕터인데요. 집에 있는 가구들은 대부분 시댁에서 19세기부터 대물림해 온 가구거나 에두아르가 결혼 전부터 쓰던 것들이다. 가족 대대로 사용해온 소중한 가구를 버릴 수는 없다. 에두아르가 혼자 살 때 사용하던 가구며 식기, 침구, 전기 제품들 대부분이 아직 쓸만해서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는 역사,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게 시댁에서 19세기부터 대물림해서 쓰는 가구는 있는 집이 많진 않잖아요. 이런 걸 읽고 참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구나, 대물림을 하는구나 생각해서 저도 가구를 살 때 예쁜 가구, 오래 써도 이렇게 괜찮은 가구를 사서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지금 저 가구는 그렇게 마음에 들게 산 건 아니에요. 이 나무는 괜찮은데 이 철 같은 경우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구를 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에드와르는 프랑스의 살롱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어릴 적 책에서 읽었던 사교계니 마담 누구누구의 살롱이니 하는 것들은 내게 낯설고 이국적이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17세기 랑부의 후작 부인인 각계 인사를 초대해 그녀의 거실에서 만찬을 즐기며 예술과 철학, 역사를 주제로 담화를 나눈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개인 살롱은 18세기를 거치며 문화로 자리 잡는다. 이것이 지금 프랑스가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미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세기 랑부의 후작 부인이 프랑스 살롱 문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와서 가족과 친구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살롱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을 듣고 좀 부러웠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여가지고 그냥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전부인데 여기는 철학과 예술, 역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담화를 나눈다고 하니까 부럽고요. 저도 그런 살롱 문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회식이 일상인 한국 출신이다.
학자들은 살론 문화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심포시온이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어 함께와 마시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 단어는 향연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회식이라는 의미이다. 전통적으로 사랑방 문화가 있는 나라, 멋진 카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하루가 멀다고 회식을 하는 나라, 바로 한국이다. 그런 나라 출신인 내가 나의 규방인 살롱을 남편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잘라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 거실은 마담 이주영의 살롱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잖아요. 카페가 많고 또 예전에 사랑방 문화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으면서 이주영 작가는 자기의 살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담 이주영의 살롱이라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해주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적고 어떤 책, 제가 읽지 않았던 책을 아두아르가 많이 읽어서 그 부분을 적고 제 위시리스트에 집어넣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파비오 제다의 바다에는 악마가 살지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리에 누운 엄마는 창문 쪽을 올려다보면서 계속해서 내 목을 간지렸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 밤이 되면 달빛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에 대해서, 또한 소망에 대해서. 소망은 항상 당나귀나 당근처럼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해. 우리들은 소망을 이루려 애쓰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소망을 높이 이마보다 한 뼘 더 높은 곳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 거야 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악어가 살지는 아프가니스탄 하자라족 출신의 소년 에나이아트가 파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에 정착하기까지를 7년여의 험난한 여정을 실은 실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읽진 아직 못했거든요. 이제 읽어보려고 적어놨습니다. 에드와르는 바다에는 악어가 살지를 얼른 집어 휴대폰 상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책을 살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서점에만 가면 막 책을 많이 사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단속하는 거를 쓴 내용입니다. 너무 책이 좋아서 책을 계속 사게 되는 그 남편에 대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좀 말리는 부분이에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남편이 새로 나온 책을 사고 싶어가지고 서점에서 못내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또 되니까요. 책벌레와 이사하는 건 힘들어. 저도 책이 좀 많이 있었을 때 이사할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100% 공감하면서 읽은 부분입니다. 이사 결정 이후 우리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집을 보러 다녔다. 하루에 두세 곳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매사에 허술하고 덜렁대는 에드와르지만 집을 찾는 데는 꼼꼼하다 못해 까탈스러웠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주변 환경이 별로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에게 있어 좋은 주변 환경이란 우선 주위에 숲이나 큰 공원이 있어야 할 것, 가능하면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곳일 것, 마을 도서관이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 에드와르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부동산 업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본인이 생각해도 부르주아적 발상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자유평등 우애가 국가 슬로건인 프랑스에서 부르주아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프랑스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썼네요. 프랑스는 지금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부르주아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주아인 것을 늘 감추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조승연 작가의 유튜브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프랑스 친구가 나와서 프랑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 그런 면이 있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자기가 부자라는 걸 막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반대라고 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해요. 에드와르는 이렇게 말하며 책장의 책들을 들여다보다가 책 한 권을 꺼내 휘리릭 넘긴다. 그는 찾고 있는 페이지를 찾았는지 반가운 표정을 짓더니 독일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독일어도 할 수 있나 봐요. 나에겐 맛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이 없었지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까짓것 사람들이 인기 같은 것을 얻으려 할 것 없이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실컷 배불리 먹고 살아왔을 겁니다.
이 말이 단식 광대의 입에서 나온 최후 말이었다. 카프카의 단편 단식 광대의 일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문학은 작품이 전하는 의미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도 발자크의 글을 독일어로 읽으면 그 문장의 아름다움을 반으로 깎아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독일 작가가 독일어로 썼을 때 그 문장을 번역했을 때 사라지는 그 뉘앙스 같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에드와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책을 읽었을 때 그 작가가 영어로 된 작가인 경우는 영문판을 사서 읽습니다. 예를 들면 호민반의 파수꾼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한국판도 읽고 영문판도 읽었는데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참 다르고 좋았습니다. 자기 언어로 된 책을 읽으면 확실히 느낌이 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주영 작가처럼 일본어하고 사실은 불어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본어하고 불어는 스피킹을 말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어로 된 책하고 불어로 된 책을 읽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언어를 다 섭렵한 이주연 작가를 알게 돼서 너무 부럽습니다. 복도 너머 서재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 에드와르는 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할 때면 반드시 소리내어 읽는 괴상한 습관이 있다. 가끔 고전 그리스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을 때면 마치 마법사가 줌을 외는 것 같이 섬뜩하다.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소리내어 읽어본다는 그런 습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큰 소리를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낭독을 하잖아요. 밑줄을 그어놓거나 가로를 쳐서 다 읽고 나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때 읽을 때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은근히 에세이 책인데도 되게 느낀 점도 많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프랑스인들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사소하게라도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고 말을 하는 편이다. 그런 프랑스인들이 기분 나쁜 말투의 설교를 듣고만 있을 리 없다. 당연히 말싸움으로 이어진다. 에드와르가 어떤 프랑스인에게 누가 뭘 버렸다고 하거나 이러면 버린 거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작가의 남편 에드와르는 좀 많이 오지랖이 넓은 편인데요. 좋은 면에서 그런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언덕길 약국의 약사와 정육점 주인에게 차갑게 구는 그가 왠지 찌질하게 느껴진다. 에드와르는 그들과도 싸우면 약이나 고기를 사기 위해 옆 동네까지 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착벌레 쌈딱에게도 나름대로의 융통성이 있었다. 찌질을 하든 어쨌든 다행이다. 동네 근처에 있는 약사하고 이제 정육점 주인하고 싸운 거예요. 약사는 비싼 약을 팔려고 해서 싸웠고 그 정육점 주인도 부인이 사고 싶지 않은 부위에 막 고기를 팔려고 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있는 약국하고 동네 근처에 그 정육점하고 싸우면 멀리 옆 동네까지 사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웃겼다고 하네요. 대가족인 시댁에는 크고 작은 파티가 잦다. 그리고 매번 파티가 있을 때마다 친지들 앞에서 시를 낭독하거나 철학서의 한 구절을 낭독한 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프랑스 대부분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시댁에만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시댁 식구 모두에게 파티의 낭독과 연설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보인다. 처음에 나는 이런 시댁 문화가 솔직히 불편했다. 위화감 때문이었다. 한국의 우리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시를 낭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살아온 문화가 너무도 다른 문화 속에서 나는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 겁이 났다. 남은 평생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시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준이 높은 시댁 같아요. 에드와르도 뭐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사촌들도 보면은 영화 감독도 있고 소설가로 데뷔한 사람도 많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좀 문학적으로 뛰어난 집안으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작가님이요. 이럴 때 저는 좀 기쁘더라고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결혼했을 때 좀 좋은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2세를 기를 때도 문화도 또 전송받고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 부분은 백인의 짐이라는 부분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읽어볼게요. 당신은 당신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상이 그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이 대단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축적한 재산이 당신에게 전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에 기반한 법률가들의 판단일 뿐 무엇도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상들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소유했던 재산을 죽은 후 국가에 환원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당신은 불만을 표현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소유하는 조상에게 물려받는 재산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산을 받을 수 있게 유리한 법이 적용되가 또한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집들이에서도 생일 파티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글 같다. 내가 이게 뭐야 하는 쌀쌀한 표정을 짓자 에두아르는 이 글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가 파리 근교 예쁘고 평온한 마을에 제법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둘의 경제적 능력 덕이 아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살아계신 시어머니가 벌어들인 재산을 헤프게 쓰지 않고 6남매를 키워온 시어머니의 알뜰함이 없었다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파스칼의 말대로 우연한 것이다. 혜택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는 우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파티 당일 나는 연설을 하는 에두아르 옆에 나란히 섰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받을 때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다. 이렇게 발치문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읽고 왜 이 책을 읽었는지를 깨달는 부분인데 참 좋았습니다. 읽으면서 받은 재산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인데요.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 책은 백인의 짐인데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 19세기 말에 발표한 시의 제목이다. 키플링은 미개한 인종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백인의 의무라고 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또 볼까요? 이렇게 인용문이 중간중간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인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저는 읽어보면 또 적재적소에 있어서 좋더라고요. 생활과 삶의 경계를 허물다. 책 읽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딱히 없는 에두아르에게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주가 몇 가지 있긴 하다. 온갖 물건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물건을 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돈을 잃어버리는 재주. 심혈을 기울여 못을 삐뚤어 받고 그 와중에 벽까지 손상시키는 재주. 하루가 멀다 하고 쌈박들을 버려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고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으로 만드는 등등 재주가 있다. 또 있다. 하자 있는 물건을 골라 사는 재주다. 그는 매번 과일을 썩어 문드러진 것을 섞어 사오며 그릇은 이가 나간 것도 모르고 사온다. 이 많은 탁월한 재주가 어째 하나같이 이 모양인가. 그라도 가끔 존경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에게 나쁜 머리로 이렇게 어떻게 그 어려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다. 저렇게 나쁜 머리로 어떻게 그 어려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다. 엄청났을 그의 노력을 짐작하면 가히 존경스럽다. 이렇게 지금은 허술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 노력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알고 보면 남편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때 좋았던 부분에 가로를 쳐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가끔 좀 뜬금없게 리뷰를 하기도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리뷰는 사실 제가 나중에 듣고 어떤 책이었지라고 기억하고 싶어서 남겨둔 그런 리뷰니까요. 내 친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완네 집 쪽으로의 한 부분을 필사해 놓는다. 활기 없던 하루와 우울한 내일에 대한 전망에 휩싸여 홍차 속에 적셔둔 마들렌을 한 스푼 무의식적으로 입속에 가져갔다. 부드러운 마들렌이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내 속에서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미로운 기쁨에 내가 들어와 나를 고립시켰다. 그 기쁨은 마치 사랑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채웠다. 고단한 삶의 변화에 무심하게 삶의 재난을 무해한 것으로 그 짧은 착각으로 여기게 했다. 이 부분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부분인데 여러 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인용하고 있어서 저도 위시 리스트에 써놨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시도를 못했거든요. 올해는 꼭 시도하고 읽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니 어떻게든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에드와르는 동네 숲으로 향하며 들꽃 사진을 찍고 배낭에 숨겨온 식물 도감을 꺼내 책 속 사진과 식물을 비교하며 조화를 한다. 이래서야 언제 로마에 도착하려나? 이제 두 분이서 프랑스 파리에서 로마까지 걸어서 가는 여정을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국제부부의 감성 맞추기. 더 먹어라. 참 오랜만에 듣는 소리다. 프랑스에서는 큰 고모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다. 고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에드와르가 매번 절에서 모두들 고모를 싫어해라며 내게 미안하다고 한다. 이것이 미안한 일인가 싶다.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외국인 조카 며느리에게 산지의 유명한 음식을 더 먹이고 싶은 고모 마음이 에드와르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에드와르가 한국에 가면 싫어하게 될 사람이 많은 것만 같다. 그와 공감할 수 없는 감성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먹으라고 하고 이런 게 신뢰라고 합니다. 딱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권하지 않는 게 프랑스 문화라고 해요. 근데 고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얘기했나 봐요. 공동경비구역 JSA의 일본 개봉을 앞두고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일본 관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아픔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라고 쓴 부분이 감명 깊어서 이주영 작가가 썼네요. 이분은 책벌레가 사는 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을 갖고 싶어서 라는 제목이네요. 캬,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되 눈을 감고 문장을 음미하고 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두 팔을 벌려 작은 원을 허공에 그린다. 행복해 보인다. 왜 저렇게 라틴어가 좋은 걸까? 하기야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에드와르는 계속해서 문장을 읽으며 내용을 해석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한다. 딴청을 피우던 아이들도 점점 집중한다. 그의 해맑게 행복한 표정이 한 몫을 한 것 같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으로 여운을 남긴다. 남편이 애들에게 라틴어에 대해서 라틴어로 설명하면서 어떤 문화 유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프랑스는 수학여행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만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행선지도 아이들이 정하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데 보통 보조 선생님을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주영 선생님이 같이 남편이랑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의 내용이에요. 에피소드예요. 열등감으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져볼 만한 것이다. 천재들 사이에서 부딪혔을 자신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은 책벌레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주영 작가님이 남편 에드와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이제 되게 학점도 좋았는데 너무 훌륭한 그 학교 안에서 뭐 과학 영재들 예를 들면 문학 영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재들을 보고서 주눅이 들었던 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책을 읽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무궁무진한 지적 호기심. 거의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호기심이 멈추지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저도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나서는 더 이상 뭐 궁금한 게 있어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지적 호기심이 계속 생기고 이래야지 진정한 척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어머니를 둘러서 받아낸 어려운 책은 한두 권이 아니다.
쌩떼쟁이 막내 아들을 키우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 아이가 읽지도 못할 그 어려운 책들을 왜 사주셨냐고 여쭤본 적이 있다. 어머니는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고 하시며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다. 지금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으니 나중에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사주겠다고 하면 아이는 그 책을 커서도 읽지 않게 된다. 단 생때를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주어야 한다. 아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절정에 달하면 그 물건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이 생긴다. 부모는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거나 관심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의 관심거리와 관련된 책이나 물건을 사주어야 한다. 아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부모 마음대로 먼저 제안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육 철학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세세한 교육 철학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먼저 던져주지 말고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 그 관련된 것들을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물건 사줄 때 포인트를 잘 잡으라고 합니다. 에두아르의 지적 호기심이 부러운 이유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져 멋져 보이고 싶어서만은 아니다. 알고 싶은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다.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는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에두아르는 나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부분을 읽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책을 읽고 싶고 그럴까라는 약간 의문이 생겼는데 제가 좀 얇은 독서를 했던 거죠. 재미있는 위주의 책만 읽고 이랬던 제가 요즘에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버트런트 러셀의 책 목록을 쫙 읽는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소설, 연애 소설처럼 재미있진 않지만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좀 바뀌어야 되겠다.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은 매일 더 무식해진 사람이라는 챕터인데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엉키는 것 같다. 굳이 책을 사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 건성으로 들었지만 그의 말을 쉽게 요약하자면 A 책을 읽다 보니 B를 모르겠어서 B 책에 관한 책을 사서 읽었는데 B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이번엔 C와 D를 모르겠어서 C와 D에 관한 책을 사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결론적으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늘어난다. 그러니까요. 에드와르가 미친 책벌레가 된 데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의 책을 돌려읽는 그는 하루가 멀다고 모르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무식해져 있을 사나이, 내 남편 미친 책벌레 에드와르가 유식해질 날이 오기는 할까? 너무 명장면이었어요. 제가 읽을 때는. 아, 이래서 더 겸손해지고 이래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이래서 더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안 읽은 책이 이렇게 많다니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찾으면서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제가 1이라고 하면 에드와르 같은 경우는 8에서 9 정도 실력자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책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하고 2편 좀 더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